됐어요. 아유, 빨리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쉬는 시간 없이 할게요. 아, 이것도 연결도 막 끊어지고 해갖고,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었냐면, 지금 화면 공유 됐죠? 일단 화면 공유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화면 공유할게요. 자, 화면 공유 이제 됐죠? 네, 이제 아까, 요걸 이제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죠? 임장 갔던 거. 안성까지 가서 임장을 갔는데, 이제, 요게 5가구, 총 5가구고, 그리고 상하수도도 연결돼 있고, 전기도 연결돼 있는데, 연결은 다 해놓고, 사용을 보니까 한 2년 넘게 안 했더라고요. 안 해서 기본료만 쌓여 있더라. 자, 요거 계단. 아까 여기에서 수습한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신랑이 앞장서서 가고 3층 올라갈 때는 제가 뒤따라서 올라가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팔뚝만한 까치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 있어 가지고 배를 이렇게 내밀고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소리를 막 질러 갖고 우리 신랑은 뒤따라오던 신랑은 노숙자가 들어와서 죽어 있는 줄 알고 자기는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건물은 임장 다니면 그런 것도 무서워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왜냐하면 몇 년씩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온갖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잤을 수도 있고, 아까 그 1층에 그런 데다가 그 소변 보고 나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리문은 잠겨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당겨서 열면은 충분히 열리니까. 그래서 안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임장할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데리고 갔는데, 어쨌든 까치가 엄청 큰 까치가 뒤집어서 죽어 있어가지고 진짜 놀랬다는 거.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 신랑 등에 그 엎혀서 올라갔어요. 여기 요 계단에 까치가 그러고 있었어. 암튼 어. 그래서 새롭게 그래 맞아. 우편으로 새롭게 알게 된 거, 그게 궁금하시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요게 이제 요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요 페인트 작업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요거 철근 나온 것도 보수 공사도 해야 된다는 거. 요 편물. 요 편물로 대략 얘네들이 이제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수도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았지만 요 뒤에 반대편에도 우편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날짜를 제가 다 뒤져봤어, 날짜를 뒤져봤더니 2년치가 밀려있더라고, 2년치가. 그리고 요 고지서가 101호, 201호, 뭐 301호, 뭐 202호, 302호, 뭐 쭉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쭉 호수가 있는데, 그 우편물에 그 101호부터 몇 층이야? 다섯 세대잖아. 다섯 세대. 다섯 세대인데, 모든 세대에 이름이 똑같아. 이름이 이인땡. 아니, 그냥 우리끼리만 볼 거니까 이제 공개할게요. 이인복. 이름이, 5세대 이름이 다 이인복이야. 그러면 이 건물주는 누구다? 이인복이다. 이인복? 이인복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제가 열심히 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 열심히 뒤져봤을 때 그 이인복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건물주는 이인복이다. 그러고 건물이 완공된 지는 대략 한 2년 정도 됐겠다. 그걸 현장 고지서를 뒤져서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자,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기, 아까 그것도 꺼졌겠네. 다시 들어갈게요.
2023 47542. 자, 최초 여기 보시면 근저당 밑에 지상권 있죠? 개인 근저당이에요. 은행 근저당이 아니라 개인 근저당이고 요 밑에 지상권.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지상권을 설치한 거죠. 요 어쨌든 근저당 밑은 다 소멸일 거고 날짜는 똑같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빌려주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치했다. 다른 이유 없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위에 아무것도 짓지 마. 돈 빌려주기 위한 지상권이라는 거는 직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지 등기를 잘 볼게요. 뭐든지 물건을 볼 때에는 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아주 꼼꼼히 봐야 돼. 그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 건물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 있다는 거. 자, 보면 얘는요, 아까 보세요. 근저당 날짜가 며칠이라 그랬죠? 근저당 날짜가 2021년이죠? 2021년인데, 건물 폐쇄 등기. 그러니까 건물 폐쇄 등기가 있다는 거는 건물을 다 짓고 이게 지금 2012년도에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건물이 있었지만 이거를 헐었죠. 헐고 아직 새 건물을 안 들인 거예요. 아직 새 건물을 안 들였다. 그럼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사를 눌러보면요. 요 감정평가사에 요것도 꼼꼼히 잘 보시면 여기에 허가일, 착공일도 나와요. 여기 허가일 착공일이 언제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쯤에서 나올 텐데 여기 있네요. 2013년도 12월경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요때쯤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늦어도 2013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을 거다. 그러면 자, 2013년 우리 기억을 되살려 봐요. 기억을 뭘 되살려야 되죠? 토지의 근저당보다 건물이 먼저면 이거를 법정지상권으로서 건물을 부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돈을 빌려줄 때 토지가 있어요. 내가 돈 빌려줄 때 토지가 있는 거를 알고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건물 부술 수 없죠? 부술 수 없는 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돈 빌려줄 때 토지 있으면 있는 거 알고 빌려줬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헐 수 없다. 자, 눈으로만 보면은요, 이거는 건물을 헐 수가 없어요. 왜냐? 허가 착공일이 2013년 9월, 2013년 늦어도 12월 착공일이. 그러면 근저당은 2021년이기 때문에 착공일보다 근저당이 나중에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거 알고 빌려줬을 거다. 그래서 얘는 건물을 헐 수 없다. 라고 판단은 들지만, 여기 토지등기부등본을 잘 볼게요. 자, 토지등기부등본을 잘 보면, 을구, 갑구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변동이고요. 자, 을구가 있어요. 요쪽 밑에 을구, 여기가 근저당에 대한 변화예요. 자, 여기 근저당이 2012년 건물이 있었을 때 2013년도에도 돈을 빌려줬다가, 자, 소유권 변동이요. 여기 보면 위에 소유권 변동이 갑구에 2013년도 살짝 메모 좀 할게요. 우리
2013년도 4월 18일에 이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가 2013년도 10월 4일에 소유권이 바뀌었죠. 아까 착공 날짜가 언제였어요? 착공 날짜가 2013년 12월. 맞나요? 착공 날짜가 2013년 12월. 그러면 이 소유권, 요 신유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사서 지은 거죠. 그러면 요때 이혜선이라는 요 사람의 근저당 변화와 이 사람의 근저당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일단 대략 소유권 이전에는 요때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었고 요 소유권이 변동된 다음에 2013년 10월 변동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착공 12월에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요 날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날짜에 대해서 근저당을 보는 거예요. 자, 을구 근저당을 보면 자, 2013년도 이해선에 소유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요 농협에서 돈을 빌려서 이 땅을 처음에 샀었어요. 살 때 2013년도 이 사람이 소유권이었을 때는 여기 건물이 있었어요. 자,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토지에만 근저당을 거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도 같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하고 요 신유정이라는 사람한테 매매가 되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얘는 근저당이 말소가 되죠. 이해선권은 근저당이 말소가 되고 신유정이라는 사람한테 근저당이 생기죠. 자, 신유정이라는 사람한테 근저당이 생길 때 어라? 밑에 뭐가 없어요? 공동담보가 없네요. 건물도 같이 담보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근데 토지에만 근저당을 잡고 이 밑에 공동담보로 물건을 같이 안 잡았어, 근저당을. 이상하다? 하고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니까 얘가 이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지상권을 설치했네? 언제? 2013년도 10월 4일. 자, 2013년도 10월 4일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서 이 토지에는 근저당 설정했지만 같은 날짜에 지상권을 설치했다는 거는 건물이 있다, 없다? 건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선이 이 사람이 근저당을 돈 빌릴 때는 건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신유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매매를 사서 여기 땅을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미 건물을 헐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건물을 헐고 공터에다가 땅을 근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 쓰고 여기 은행은 지상권을 설치를 했는데 자, 지상권 설치한 날짜 보세요. 10월 4일이죠. 지상권 설치한 날짜는 10월 4일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10월 4일 날 너 여기다가 아무것도 짓지 마. 건물 짓지 마. 하고 지상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 착공 언제 했어요? 2013년 12월. 은행에서 짓지 말라고 지상권까지 다 걸었는데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선으로는 안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래야 되는 그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법정 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은행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위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상권을 설정돼 있는 은행이 돈을 딱 빌려줄 때 분명히 공터였고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땅에다가 이 사람 마음대로 돈을 빌려서 12월에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근저당 빌려줄 때 은행에서 근저당 걸어서 돈을 빌려줄 때 건물이 없었죠? 건물은 근저당 돈 빌려주고 나서 건물이 올라갔죠? 그럼 이 건물은 어떻다? 부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이 건물은 부술 수가 있고 이 토지는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요리할 수 있어요? 토지주한테 내 땅을 사가 할 수도 있고
네 건물, 내 땅 팔아서 반반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최후의 고소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철거 소송을 걸어서 철거 명령이 나면은 이거를 철거하는 협박으로 해서 아주 싼 가격에 이 건물을 가지고 온다. 저는 법정지상권 없는 거 확실히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걸로 분석을 끝냈고, 철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섰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소송까지 건물주하고 협상이 안 된다면 이거를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최종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건물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땅을 그냥 현찰로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소송을 통해서 요거를 이겨가지고 요 건물을 내 걸로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인복이라는 이름이 되게 반가웠다라고 했죠, 저는. 요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이인복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보면 어쨌든 소유자는 신유정이잖아요. 신유정이 소유권을 2013년 10월에 갖고 왔고, 신유정이라는 사람이 이때 근저당 지상권이 건물 짓지 마라고 했는데, 이인복 여기 나타났죠? 이인복 2014년도 9월 19일 날 요 박스인임이라는 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 썼어요. 자, 소유자도 아닌데 이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요 물건의 담보로 근저당을 땡겨 썼다. 그러면 어떻다? 신유정이라는 사람과 이인복이라는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이잖아. 가족이고. 어쨌든 이 토지주와 얘는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신유정이 건축을 한 건 아니고, 가족 관계인 이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냈기 때문에, 애초에도 어떻다?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하는 거였다. 토지주가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토지주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인복이라는 이름을 딱 고지서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얘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게 확실히 이제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건물주가 신유정이었어요. 건물주가 신유정이면 법정지상권 첫 번째 요건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으로 막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유정이 건물주인 게 아니라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얘는 어쨌든 법정지상권 성립을 안 하는 게 맞았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더 확실해졌죠. 더 확실해져서 나는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이 건물을 싼 가격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근 부동산을 3군데 돌았어요. 그래서 큰 길가도 가보고, 도로도 다 한 동네 한 바퀴 싹 돌려도 보고, 복지센터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시설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 부동산 3군데를 갔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너무 좋았어. 그 동네는 월세가 없어서 못 구해서 안달이래. 월세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월세가 빠진대요. 그 동네가 의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월세 정말 잘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내요. 제가 외관주점에 있을 때 외관주점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걔네는 월세를 절대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걔네를 통제하기 때문에 월세 조금만 빌려서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추방당할까봐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내. 그리고 열에 두세 명은 불법 체류자거든요. 걔네는 쫓겨나는 게 무서워.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은 쫓겨나는 거가 싫어서 자기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받을까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월세를 엄청 잘 내. 거의 밀리지 않아요. 월세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증금 500에 옛날 건물은 한 35만 원. 그리고 좀 새롭게 나온 거는 50만 원. 그것도 평당
10평 안 되는 거가. 10평 안쪽이. 아까 그 건물을 연면적하고 이렇게 건축 설계한 거 하고 제가 도면은 안 갖고 있지만 외관상 그 건물과 그 토지 면적과 이거를 건축하는 사람한테 보냈더니 요 방은 아무리 커야 9평, 그러니까 10평 안 넘는다. 그냥 원룸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10평 안쪽에 있는 원룸을 기준으로 월세를 알아봤더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그것도 월세 방이 없어서 난리래요. 나오기만 하면 그냥 나간대. 그러면 5세대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 월세 창출을 할 수 있죠. 이 건물을 내 걸로 갖고 온다면. 그래서 나름 낙찰가를 정했어요. 입찰가도 정했고, 그리고 이 물건이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잖아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어서 갑구 소유권 변동 내역을 보면 자 경매에 의한 매각이 되게 많아요. 얘가 경매가 몇 번 넘어갔었는지 볼까요? 경매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거 타경번호 나오죠? 경매 한 3번 넘어갔어. 3번. 경매 3번 넘어가는 동안 얘가 왜 자꾸 경매 3번으로 나왔을까? 자, 이 경매 번호를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했었거든요. 자, 볼게요. 2016 타경 4219 요거예요. 자, 2016년도 요때 나왔을 때도 2명이나 들어와서 요 낙찰 금액 1억 4,300은 낙찰을 받아갔고 이때 당시에는 건물이 올라가는 중이었고 이 건물이 유치권 행사도 있었고 아주 복잡한 거였잖아요. 이 유치권 행사는 요것도 보면 토지만 매각인데 토지가 낙찰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해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건물주가 해결하는 거지 토지주가 해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토지만 매각으로 넘어가면서 이 건물이 짓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누가 낙찰받고 이 건물주는 짓다 말다 이 토지주를 엄청 애먹인 것 같아 스토리상. 여기도 보면 2018년도 또 2018 타경 7458 얘는 나왔다가 일단 취하가 됐지만 또 하나 2019 타경 1655 자 보세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건물이 깨끗하게 더 올라왔죠?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무성하게 자란 거 보면은 또 토지주 애먹이고 건물을 올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애먹이고 있죠. 자, 이렇게 법정 지상권을 내가 하나 낙찰받고 싶은데 저번에 송파구 방이동 설명하면서 건축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애먹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 이게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해서 성립을 안 해서 철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판단이 난다 한들 이 철거를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내 돈 들여서.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수익을 창출할 텐데 건물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 철근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왜 낙찰받냐고. 뭐 때문에. 그래서 낙찰받았지만 또 경매가 나오고 낙찰받았지만 또 경매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번 나중에 쭉 훑어보면 이 낙찰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한테 한 번은 꼭 매각해요. 그럼 이 사람이 경매에 또 나와.
그리고 또 누군가 낙찰 또 받았잖아요. 낙찰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한테 또 매각을 해. 또 그 사람이 또 경매에 나와. 그러니까 눈먼 사람 있죠. 누군가가 잘못 걸리는 사람이 사서 경매 나오고 또 사서 경매 나오고, 어쨌든 경매 들어간 사람은 단돈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남기고 수익을 남기고 나와요. 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을 때 어떤 가머니설로 다 꼬셔갖고 판단 말이야. 수익이 3천이든 5천이든 매매 가격을 보면 낙찰가 나오죠. 그 다음 타자 매매 가격 나오죠. 그러면 이 낙찰 받은 사람이 수익 얼마 먹었는지 알잖아요. 걔네들은 3천이든 5천이든 수익을 남겼어. 근데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해서 또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간 사람이 경매에 나왔어. 이런 식인 거야. 3번을 다. 근데 어쨌든 건물주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건물 세웠죠. 건물 세웠고 유치권도 다 해결하고 건물 세웠죠. 그러면 이 건물주는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안고 자기가 끝까지 세워서 수익을 내려고 결국은 건물을 다 완성했는데, 이제는 토지주가 누군가 나타나면은 협상만 하면 되죠. 이 건물주는 자기가 건물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건 나는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유치권까지 해결하면서 결국은 세웠으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그냥 수도하고 철거해버려. 뭐 어떻게 뭐 흉가가 됐겠지. 결국은 세웠잖아. 그래서 이 건물주는 어쨌든 토지주하고는 협상을 할 의지가 많아 보였어요. 제 생각은. 그리고 월세 나오죠? 한 달에 250만 원. 못 줘도. 제일 싸게 해도 250만 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낙찰 받아서 토지주한테 못 이기는 척 협상해서 그걸 내 거를 팔든, 아니면 건물을 그냥 냉철하게 아예 철거 소송을 들어가서 건물을 싼 가격에 가지고 오든, 이 건물이 못 줘도 3억은 들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1억이든 1억 미만이든 계속 유찰시켜서 내 걸로 가지고 오면 나한테는 더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부동산을 3군데 다니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똑같은 그 토지에 똑같은 형태의 다가구 빌라가 참, 이거는 또 이게 좋은 게 있어. 뭐냐면 아까 걔가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뭐다? 내가 가지고 올 때 1주택밖에 주택 보수 추가가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빌라였어 봐. 빌라였으면 내가 그 건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5집을 내가 갖고 오는 거야. 5집. 그럼 나는 기존에 1이 있든 2가 있든 거기에 플러스 5집. 그럼 나는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죠. 세금 엄청 때려 맞겠죠? 내 일가구 있는 것도 비과세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갖고 오는 데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난 더 좋았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갖고 오고 싶었고, 만약에 못 갖고 온다고 한들 내가 토지주한테 얘를 팔으면 되잖아. 네 건물 철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땅을 네가 좀 사갔으면 좋겠어. 내가 철거 소송하기 전에 내 땅을 좀 사가 하고 협상을 할 때, 건물, 부동산 그 3군데 갔죠? 3군데 갔는데 아주 옛날 거. 그러니까 또 물론 똑같은 이 평형이에요. 토지도 비슷한 평형이었고, 그 토지 모양이나 도로 접한 거나 형식이 비슷한 필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했는데 아주 옛날 거는 건물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그 평형대로 해가지고 평단가 700만 원. 700만 원. 만약에 건물이 새 거가 올라가 있어. 아까 그것처럼.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자, 아까 요 평형이 몇 평이었죠? 46.28 평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46평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4억 6천만 원. 만약에 허름한 아주 옛날 다가구 주택이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아까 평당 얼마였어요? 평당 그거는 700만 원이잖아요. 그 동네 부동산 시세가. 그러면 46평 곱하기 700만 원.
46평 곱하기 700만 원 하면 얼마? 3억 2,200만 원. 근데 시세껏 쓰면 안 되잖아. 적어도 나는 감정가에 이 동네가 그래도 좀 시세가 감정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를 알고 그래도 나는 한 1억 9천 이상은 쓸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얘가 감정가가 얼마가 돼 있었냐면은요. 자, 2023 타경 47542 얘가 최초 요 올라간 금액은 요거였지만 요 감정평가를 보면요. 1억 9천짜리였어요. 어디 갔어? 1억 9천이죠? 그런데 왜 1억 9천에 안 올라오고 왜 1억 3,300만 원에 올라왔냐? 얘 마음이에요. 얘. 얘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계속 유찰되면 싫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언저리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감정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물건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그 최초 그 물건이 그 감정가라 보지 마시고 감정평가서의 금액을 보고 그 부동산의 주변 시세도 다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발품 팔아서 임장을 하라는 거고 나의 입찰가는 저는 1억 9,500이었거든요. 1억 9,500, 뭐 88만 이렇게 해가지고 27일 날 입찰을 하려고 그랬어. 하고 남편을 막 설득하기 시작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저 경매하는 거 좀 반대했다가 내가 하도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막 밤새 공부하고 계속 부동산 다니고 하니까 옆에서 보더니 이제 자기도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는 임장도 같이 다녀요. 썩 그렇게 막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안성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부동산 다녀보니까 부동산 소장님 다 만나보니까 이 동네가 좋긴 좋거든. 월세도 바로바로 나간다 그래. 건물도 내가 싸게 가져올 자신 있다 그래. 소장님 만나는 사람마다 월세 내가 무조건 다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군다나 그 안성천 있죠. 그 넓은 천. 그 공원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것도 좋았고 버스 정거장 가깝고 복지시설 가깝고 다 좋았어. 근데 우리 신랑이 반대한 이유는 뭐였냐면 경매가 3번 넘어갔잖아요. 이 물건이 원래. 재수없는 물건이다 이거야. 그 내가 다 설명도 했어. 낙찰받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반드시 팔긴 했다. 그 사간 사람이 잘못해서 경매에 나왔지만 나는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 물건이 경매 3번 나온 게 싫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그 까치 새 죽어 있는 거 그게 문제였어. 그것 때문에 재수가 없대 또. 그래서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대. 남편이 막 말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평택 법원을 못 갔어요. 이게 지금 안성 법원은 없었고 얘네는 평택 지법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평택 지원, 수원 지방법원 평택 지원이죠. 못 갔어. 뭐 나는 요날 27일날 휴가 내고 갈 생각이었거든. 물론 갔으면 떨어졌겠죠. 그리고 나는 사실 3명씩이나 들어올 줄 몰랐어. 법정지상권 문제에 있어서 이게 3명 들어왔으면 꽤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많이 들어와야 1명. 누구? 건물주와 관련된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 현장을 갔어도 낙찰은 못 받았겠지만 뭐 차비도 세이버되고 뭐 휴가비도 세이버됐지만 좀 아쉬워요. 이 사람이 지금 낙찰 금액이 얼마예요? 2억 1,300이잖아. 그러면 우리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자, 아까 평당 못해도 700에서 1,000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2억 끝에 100원 올린 거 봐. 끝에 100원.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죠? 2억 1,300에 2억 1,300에 나누기 46평 나누기 46평 하면 평당 얼마예요?
평당 460만 원이에요. 아까 굉장히 허름한 요 땅의 그 단독주택들도 평당 700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평당 460만 원에 가져갔어. 그러면 역으로 있잖아요. 그 새 건물을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주는 어떻게든 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건물주한테 토지를 팔 때에는 절대 싸게 팔을 필요가 없어. 시세껏 다 불러도 이 사람은 사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세껏 다가 얼마야? 평당 1000이잖아. 그러면 아까 46평인데 평당 1000이면은 4억 6천이죠? 4억 6천인데 이 사람은 얼마 낙찰해 갔어? 4억 6천, 4억 6천 빼기 2억 1,300 빼면 2억 4,700 남아요. 2억 4,7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주한테 바로 팔았으면은 2억 이상은 번단 얘기예요. 이렇게만 해도 멋지죠? 근데 이 사람 너무 높게 쓴 것 같아, 사실은. 좀 너무, 왜냐면 법정재산권 이거를 갖다가, 물론 평당가 계산하면은 한 반 정도? 시세보다 반 정도 싸게 사가긴 했지만, 어쨌든 감정가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어쨌든, 이 사람은 이 금액의 낙찰을 받아도, 못해도 2억은 남길 거다. 재밌죠? 훌륭하잖아. 2억. 2억 벌 수 있다고 상상을 하면 좋죠. 자, 10시 21분인데 뒤에 더 사실은 수업 준비를 좀 더 해왔긴 했는데 요거를 얘기하려면은 한 2, 30분 더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목요일에 만나는 걸로 하고, 현정 씨는 빨리 몸 나으시고, 그리고 몸도 불편한데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